어제 그 주주정회 하지 않았습니까? 네. SML 시간에. 주정이 완전 자리 잡았더라. 와 어제 아난티 했는데 네. 아난티 7.5% 올랐어요. 올랐어? 어제. 와. 조심해야지 그러면. 뭘요? 아난티가 좋다 그런 거야? 뭐 문제 있다 그런 거야? 아, 나는 못 봤어 솔직히. 그 진짜 돈 잘 버는데 이게 안 올라간다. 주식이 안 올라가는 다 이유가 있겠지. 네. 아 근데 와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 아난티가 있잖아. 네. 최준철 대표에게 큰 상처를 준 종목이잖아. 아 그래요? 아 VIP 자산운용. 그저 책에도 써 있어. 아 그렇습니까? 실패 사례. 아난티가 하여튼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대북주가 더 이상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튼 어제 주주정회도 재밌었고요. 계속해서 SML 또 이렇게 주주정회 그 회사에 요청하고 싶으신 주주분들 계시면 언제든 그 목소리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회사에서도 아니다 그거 오해시다 반론의 기회를 드려. 예,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순우 팀장이 못났다고요? 왜 이렇게 또 예민해? 아니 그 정도면 나도 예민해지겠다.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못나. 야. 아이 그럴 수도. 그 발음 정확한 정프로가. 권순우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 3프로TV의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압권에도 그런 분 한 분 나왔어요. 뭐죠? 이게 회사가 참 실적도 좋고 그런데 주가가 안 간다. 그 글로비스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 아 글로비스 사장이 왔어요. 뭐랍니까? 우리 회사 굉장히 괜찮은데 그에 비해서 너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는 것 같다. 아니 평상시에 주주들한테 잘해주시면 되지.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번 잘해보겠다고. 안 좋을 때 부랴부랴 나오지 마시고 좋을 때도 좀 나오고. 요새 좋습니다. 좋아? 글로비스가 그 뭐 경영승계의 그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도 여쭤봤어요. 아 그렇죠. 네. 정의선 회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거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최대 주주인데 그 지분율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정의선 회장의. 네. 아 그래요. 네, 그때 그 뭐 독과점 그 관련한 규제들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많이 낮아졌는데 뭐 그거는 그거고 이제 회사 언제 방송돼요? 이번 주말에 나올 것 같아요. 글로비스 대표 어떤 얘기? 거기가 뭐 배터리 리사이클링 얘기 같은 것도 좀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기 특정 기업만 기회를 드리면 안 되니까 관심 있으신 CEO, CFO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예. 뉴욕 증시 안 좋았습니다. 얼마나요? 나스닥이 제일 안 좋았는데 마이너스 1.2%. 이 정도면 꽤 큰 폭이죠. 1.2.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3%, S&P는 마이너스 0.52% 정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빠지고 그제도 빠진 거예요. 예, 요즘 조금 빠지고 있는데 그 인텔 주가가 한 6% 빠지고 테슬라가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가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이제 비중 확대해서 한 단계 낮췄거든요. 동일 비중 정도로. 그래서 한 5% 빠졌는데 바클레이즈는 지금 주식 팔아서 수익 챙겨라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사실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그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워낙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월스트리트에서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했던 얘기는 지금 이제 AI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변수라고 한다면은 연준이 될 것이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제롬 파월도 주식 보고 있겠지. 이런 상태에서 뭐 어디까지 주식시장 계속 부스팅할 수 있는 그런 거 얘기할 수가 있겠나? 어디까지 갈라 그러니 그러면서 좀 오히려 파월 의장은 좀 적당히 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하원 금융위원회 보고에서요, 인플레이션이 작년 중반 이후에 어느 정도 누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상승 압력이 높고 다시 2%로 가는 길은 꽤 멀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거의 모든 FOMC 위원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오스탄 굴스비 그 시카고 연준은행 총재도 금리 결정 지난주에 했던 거 그거 정말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좀 전에 그 김프로님하고 정프로님께서 이게 금리를 올릴 것 같으냐 낮을 것 같으냐 그러면서 좀 우리는 조금 더 뭐 다른 뒤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 어찌 보면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로서 확인 가능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지금 뭔가 의견을 냈을 때는 연준에도 뭐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바꾸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연준은 그 데이터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연준 말을 굳이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했을 때 타율이 그렇게 높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망보다는 대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저런 저런 것들이 예상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 네.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 프로님이 진짜 못 올리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라 그래? 라는 말씀을 좀 하셨었잖아요. 네. 그 경기가 확 꺾이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갑자기 경기가 냉각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2번 안 올리겠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여전히 그 포즈냐 스킵이냐 이것도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금융위 질의예산 의원이 기준금리 동결을 긴축 포즈 정지라는 표현을 쓰니까 노 포즈 이거는 정지한 게 아니라 유지한 거야. 기준금리 높은 수준에서 그냥 유지한 거야라고 좀 정정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번 더 인상될 거다라는 것이 정확한 추측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도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미국 경기가 이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2번 정도 더 올릴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그러니까 예고가 아니라 추측이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개인 소비가 좀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 활동이 둔화됐고 금리 인상이 기업의 고정 투자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 얘기는 뭐 자주 나오는 매크로 지표들을 한 번에 다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소매 판매는 의외로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금리 영향을 받고 있고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이것도 균형을 잡아가는 뭐 그런 조짐들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춰지는 과정에서 추세보다 약한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상태의 일부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정말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며칠 생활해 보시면 와, 이 물가 어떻게 버티지? 이 생각 하실 거예요. 미국 정말 살인적인 물가라는 게 이런 거네라는 생각을 당연히 아마 지금 미국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동감하실 겁니다. 뉴욕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네. 생활 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는 뭐 당연히 물가 상승률은 낮아져야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작년 7월인가요? 9.1%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9.1% 오른 상태에서 4% 그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아, 그렇죠. 그 생각을 우리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9.1에서 4%까지 낮아지는 거는 생각하는데 그게 기저가 9.1% 상승해서 4%라는 생각을 하면 그 무거운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체감하시는 분들은 야, 이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혹시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한번 의견도 좀 활발하게 개진해 주시면 네. 저희 한국에서도 또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2번째 뉴스는 2번째요. 수출이 드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아직까지도 약간 김칫국이긴 한데 수출이 조금 늘었습니다. 드디어. 어제 속보 잠깐 전해주신 내용이군요.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같은 기간 수입도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무역 수지는 적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의 월 기준은 아니고 20일 기준이니까 약간은 조금 섭부르긴 한데 네. 이 추세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좀 더 표를 예쁘게 그려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아침에 하다 보니까 이게 6월에 수목 관련한 수출 지표인데 네. 한 2가지만 이게 숫자를 한번 보세요. 반도체가 마이너스 23%고 승용차가 플러스
110%예요. 그 전월로 돌려볼게요. 제가 마이너스 35였는데 마이너스 23으로 개선이 된 거고 승용차가 플러스 54였는데 더블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선박을 보시면은 지금 5월 선박이 마이너스 58.3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6월 선박으로 가시면 148.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번에 수출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확실하게 좀 나타나는 게 있고요. 네. 원유 같은 경우에 수입을 보면 마이너스 34잖아요. 근데 전월로 가면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훨씬 커졌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한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취지로 좀 한번 또 보시면 국가별로도 그래요. 지금 중국이 마이너스 12.5%거든요. 이게 이번 월이다. 이거를 5월로 가면 마이너스 23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 폭이 축소되고 있는 게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서 좀 이제는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봤던 게 요새 조선주가 되게 좋거든요. 조선주 좋죠. 근데 조선주를 볼 때 제가 뭐를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조선주가 좋을 만한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 빅3 업체 수주 잔량이 724척, 수주 잔액이 1,194억 달러. 이렇게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이게 그 조선업은 수주 잔을 볼 때 연수 기준으로 보시면 좀 심플해요. 그러니까 2년 반 기준으로 밑으로냐 위로냐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반 아래로 가면은 그 조선사가 좀 아쉬운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좀 싸게라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2년 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지금 주문 안 넣어주셔도 뭐 그 가격엔 못 받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아놓는 수주 잔고가 한 3년 반치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년치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사가 굉장히 좋은 게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수주가 이렇게 된 지는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주에 대한 주가를 볼 때 수주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 한 2분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조선사들의 실적이 개선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은 그냥 뒤에 따라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실적에는 그렇게 주가가 반응을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최근 한 1, 2년 동안은 수주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하다가 오히려 실적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수주의 질을 따지는 거죠 이제. 예. 네. 그게 그동안 수주한 거 가지고 이렇게 좀 잘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실적 나올 때 보니까 박살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를 좀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고 이번에 이제 실적 개선되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싶다라는 움직임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수출 지표들 있잖아요. 이런 수출 지표가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거는 숫자가 이제 선박에서 크게 나타나는 거는 저게 뭐야? 이게 롱테일에서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그러니까 것이 인도 할 때. 네, 처음에 계약금 좀 받고 그저 좀 나눠서 받고 최종 인도하게 되면 제일 많이 받게 되거든요. 헤비테일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23년이니까 코로나19 때 싸게 받았던 배들은 대부분 이제 한 나갔고 올해까지 해서 대부분 내보낼 거고 올해부터 나가는 배들은 이제 조금 괜찮은 주문받은 배들이 나오게 되면은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이것도 좀 특이했고 그리고 이제 수출입 지표에서 약간 걱정하시는 부분들 얘기는 그 엔화 약세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나왔던 게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 물량과 금액은 각각 0.2%포인트, 0.61%포인트 떨어진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조금 수출 경쟁력을 제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수출입과 관련한 얘기는 아닌데 에너지 가격 많이 떨어진 거에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전은 3분기 못 올렸습니다. 전기요금 어제 발표됐는데 못 올렸고 앞으로도 올릴 수 있을까요? 4분기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 4월 총선이니까.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에너지가 높을 때도 못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안 올랐을 때 얼마나 올릴 수 있겠어요. 빨리 저 국영기업화해서 상장 폐지를 하든가 계속 그 개인 투자자들만 고생 너무 많이 하시죠. 그리고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이 올해 들어 현재까지 11조 1,500억 원이거든요. 작년에 얼마에 40조였나요? 50조? 작년에 뭐 50조 이상한 것 같은데. 작년 요맘때 14조 5천억 했거든요. 네. 근데 11조 2천억 했으니까 비슷하네요, 뭐. 크게 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냥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보죠. 그 어제 김프로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조금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다음 주부터 그 코스닥 유가, 코스피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폭이 확대가 됩니다. 따따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따따불. 따따불이 됩니다. 따따불. 예, 상은 안 됩니다. 상은 안 되고. 예, 왜 상은 그렇게 안 돼요? 예, 왜 그렇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 가격이 있어요. 공모 가격이 있으면은 일단 지금 기준입니다. 이거를 호가 제출을 할 때 2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공모가가 10,000원이면 20,000원까지 할 수 있는 지금은? 거죠. 지금인. 그리고 20,000원에 시장이 출발하게 되면 그날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그게 따상이 되는 거죠. 2배의 상한가. 2배에다가 플러스 30%. 그러니까 260%까지 올랐어요. 260%까지 될 수 있죠. 이게 현행 규정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시초가를 없앴습니다. 시초가를 없애고 그냥 400%까지. 그래 이제 공모가가 10,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동시호가 시간에 내가 4만 원에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4만 원에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 방에 붙을 시초가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초가가 2만 원에 시작했는데 네. 그게 올라서 4만 원이 됐다.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갈 수 있고. 그러면 하방은 더 키워져요. 하방은 없습니다. 하방은 똑같이 60%. 아니 하방은 63%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방은 네. 63.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 63에서 260이 되는 거고 네. 바뀌게 되면은 60에서 400으로 돼요. 아니지. 하방은 400이 아니고요. 하방은 조금 아니요.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레인지가 네. 지금은 63에서 260인데 네. 앞으로는 60에서 400%가 된다고요. 아 하방은 같아요? 하방은 오히려 조금 내려가긴 하죠. 60하고 63 이렇게 그래요?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표 같이 보시면은 네. 하방이 내려가는 게 내려가서 90으로 내려간 다음에 하한가 맞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3까지 내려가는데 이거는 떨어지면은 60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하방이 조금 더 커지는 거고 네. 상방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 첫날은 그러면 상한가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네 이제. 하한가 의미 없죠. 그러네요. 예, 상한가가 400%가 네네.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10,000원이 26,000원이 되면 260%예요. 그 160%인가 260%인가? 100% 오르면은 2만 원. 네. 근데 260% 아니야? 160%? 그러니까 저는 160 같은데 여기 지금 260 나와 있길래 네. 260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2배가 100%잖아. 그러니까 상승폭 뭐 이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2배가 됐냐 아니면 상승폭이 어떻게 됐냐 네. 그러면 이거를 그 높은 수에서 낮은 수를 빼가지고 앞수로 뒤에 수로 나누는 게 있고 거기서 그냥 나눠서 계산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표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계산하는 법이. 그래가지고 이게 좀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배수하고 퍼센테이지를 항상 좀 헷갈리는데 저게 지금 그 4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4배. 예, 예. 근데 400%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걸? 그러니까 이게 300% 아니에요, 저렇게? 300%. 상승 400% 상승이라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400% 상승? 300% 상승해서 가격이 400%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귀한 시간에 그 계산법 아니 맨날 난 이거 헷갈렸더니 그렇게 나를 욕했잖아요. 아 정프도 뭐 그것도 모르냐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이게 10,000원에서 4만 원 되면은 4배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4배 됐다 그러면 그거는 1 곱하기 4니까 4배잖아요. 그러면 400%가 되는 거고 상승률로 계산할 때는 그 4만 원에서 10,000원을 빼요. 상승률이니까 가격이 얼마가 됐냐 그러면 400% 됐다 그러고 예, 예. 몇 퍼센트 올랐냐 그러면 300% 올란 거네. 네, 그래갖고 400 오케이?
4만 원에서 만 원을 빼면 3만 원이 되니까 공진 됐어요? 기초가인 만 원으로 나누면 300%가 상승률은 300% 맞고 네. 가격이 얼마가 배가 됐냐 됐냐. 그러면 400% 됐네. 아이고, 이것도 뭐 맥센스하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게 진짜 헷갈리긴 되게 헷갈려요. 저희도 이거 기사 쓸 때 몇 배 올랐다라고 쓸 때하고 상승률이 몇 퍼센트 됐다라고 쓸 때 항상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더하기 빼기를 몇 번을 해봅니다. 네네. 자 일단 해보고 그런 얘기 합시다. 따블 맞아보고. 따블 뭐 근데 한번 해보고. 이거 왜 바꾸는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 폭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이게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른 건데 투자자 보호를 이게 레인지를 좁혀놓는 게 투자자 보호를 하는 것이냐 레인지를 넓히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격 제한 폭을 이렇게 딱 좁혀놓으면은 너무 내려가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 15%로 하방이 있다. 그러면 밑으로 막혀 있으니까 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가격 제한 폭을 없애버리면은 어디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빠르게 제 가격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가격 결정 기능이 시장에 있죠. 예, 그렇게 하면. 그래서 뭐가 더 안정적이냐라고 느끼냐면 이론적으로는 가격 제한 폭이 없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따상 얘기를 나왔을 때 이렇게 따상되고 나면 따상상 막 이런 거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이게 위로 붙으면 네. 거기서 거래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또 상 간다는 기대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래서 상따 전략이라고 상한가 따라잡기 전략이라는 게. 맞아요. 상따 전략이라고 그거 뭐 책도 나오고 막 있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전략이라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풀어버리면 어디로 올라갔다 내려올지를 금방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야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서 이게 10,000원짜리 4만 원으로 한 방에 가냐. 그럼 좀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날 바로 가격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해낸다니까. 근데 10,000원, 4만 가고 그 다음날 상한가. 근데 그건 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30%로 확대한 지가 얼마나 됐나 한 7, 8년 됐나요? 이미? 예, 예. 그때도 난리 났었거든요. 난리 났었어요. 30% 올려가지고 완전 투기판 도박판 만드냐 막 난리 났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거래소나 이런 데서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안 그래요. 분석해 보면 이게 변동성을 줄여요. 그런데 거의 그때 난리 났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변동성을 줄여요. 줄었어요. 그때 제일 우려했던 게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가면 하루에 변동성이 60% 아니냐.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상한가 5%로 만들어 놓잖아요. 열흘 상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흘 상한가는 뭐 좋지. 근데 하한가 열흘 맞아 보세요. 이게 또 상한가라는 그 단어 때문에 또 더 관심 받고 더 몰리고 그치. 뭐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첫 타자가 될 종목은 CQ센이라는 회사인데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29일 날 상장이 되는데 지금 그 공모주 투자 사람 엄청 몰리고 있습니다. CQ센. 뭐 보안 회사예요? 예, 그리고 알맥도 있고 핀테크 업체. 핀테크.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알맥이라는 회사에도 좀 많이 알맥. 있고. 알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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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2차 전지 소재 쪽 아니에요? 소재예요? 그게 알루미늄 부품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알루미늄 캔 만드는 회사 아닌가 싶어요. 이 회사 이름만 딱 보고 이렇게 이제 요즘 감이 좀 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하는 회사다. 느낌 좀 오는데 알맥은 좀 틀렸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시황 특징주 그 CJCGV 주가 많이 빠졌어요. 네. 증자한다 그래가지고 네, 어제 얘기 주가 좀 많이 드렸죠. 빠졌고 그리고 두산바켓 가슴 주가도 아픈 마이너스 얘기죠. 8% 빠졌습니다. 거의 블록딜. 거의 10분의 1 토막났어요. 자금 조달하는 회사들이 요새 좀 주가가 조금 그거 관련해서 제가 네. 그럼 밀서마켓을 한번 가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